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도 정치판 오래 있었지만 이런 경선은 참 드물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한나라당에서 친박하고 친이가 싸울 때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저도 얘기들을 그게 하시더라고요.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옆에서 그냥 구경만 했는데 열린우리당 출입하면서 이번에 참 살떨리게 싸우는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유쾌한 기억은 아닌데 한번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는 뭐 김민석 전 국무총리 선출이 됐고 5명의 최고위원이 이제 최종 확정됐는데 두 분은 이번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 대표는 사실 뭐 김민석 그 전 총리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고, 특히 이제 호남 결과 나왔을 때 이 흐름은 뒤집기 어렵겠다 이렇게 보긴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최고위원이 좀 반전이었어요. 특히 이성윤 의원과 에 대해서는 제가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경향 TV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국민 여론조사 경선이 거기서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1등을 했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 이상해요, 그거.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김용 후보가 되고 그 이성윤 의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반전을 거듭하더니 친청계 의원 3명이 모두 최고위원에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게 저에게는 좀 예측하지 못했던 포인트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남설 기자는 어떤가요? 뭐 그런 포인트별로 반전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선거 전반적으로 다 반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원래는 평가가 사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 그냥 경험으로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졌어요. 그거 자체가 반전이에요, 사실. 그 출마 그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져야 될 대표가 다시 연임을 하겠다고 출마한 자체가 반전인 선거인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선거에서 상대 후보 김민석 대표죠, 이제 정청래 후보를 여유 있게 눌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반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사실 저는 김민석 후보가 여유롭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졌잖아요. 1.4%포인트인가? 그래서 이거는 저 결과적으로도 상당히 반전이어서 이게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반전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가 여유 있게 이기는 게 맞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그만둘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뒤에 거대한 무슨 세력 같은 게. 왜냐하면 세력이 있으니까요. 정청래 네. 후보가 그 자기가 퇴임하는 1년 동안 사실 뭐 자기 재임을 연임을 위한 이 온갖 포석들을 다 깔아놨었잖아요. 뭐 당 롤도 바꾸고 사실상 그 지방선거 때도 일부러 호남에 가서 주로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착착 쌓아왔는데 생각보다 지방선거 결과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출마할 명분이 살짝 약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마다할 수 없고 또 자기도 큰 정치적 욕심이 있었겠고 정청래 후보를 말로 사용하면서 자기네 어떤 정치적 그림을 그리는 세력이 또 있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었고, 저도 이번에 많이 놀란 게 생각보다 꽤 선전했다. 근데 그 선전이라는 게 정청래의 힘인가, 그거는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전당대회 방식이 너무 좀 기상천외했잖아요. 뭐 여기 충청에서 시작해 충청으로 끝나고 1인 1표제 갑자기 바꿔놓고 뭐 선호수표제 있고. 그 앞에다가 선거 결과가 뒤에 반영 못 되게 막 계속 선거는 이어지고 투표는 이어지고 이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당내 경선의 툴과는 굉장히 다른. 근데 결과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많이 크게 이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지나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 3명이 입성을 했는데 앞으로 그 당내 권력 지형 어떻게 될 건지 좀 어떤 파장일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사실 저는 당장 그게 제일 뭐랄까요, 기대된다고 얘기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기대되면서도 걱정되는 풍경이 쿵짝쿵짝하는 네, 그런 당장 모습. 이제 최고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언 순서상 그렇게 된다면서요. 이제 김민석 대표가 제일 먼저 발언하고, 그리고 뭐 수석 최고위원이란 직함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수석의 대우를 받는 최민희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발언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최고위에서 계속 김민석 대표가 뭐 A를 얘기하면은 최민희 후보가 B를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투다닥 거리면서, 아까 그 한나라당 시절에 친이 친박 뭐 비박 친박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론에서 봉숭아학당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풍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있어요. 걱정이 조금 있는데
다만 이 최고위 안에서는 조금 세력 균형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김민석 대표 쪽이 유리하긴 유리한 것 같다. 뭐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고 뭐 사무총장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최민희 최고위원 쪽의 반발이랄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워낙 또 대중적인 스피커가 있는 뭐 이른바 코어 지층에 대한 그런 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걱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뭐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당 대표가 제일 영향력 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친청계 3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힘의 균형이 뭐 이렇게 깨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저는 좀 재밌었던 포인트가 이제 18일이죠. 그 김민석 이제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묘역 참배하고 뭐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동행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쇼츠들을 이렇게 몇 개를 좀 봤는데 최민희 그 의원하고 뭐 이렇게 한민수 의원 등이 되게 김민석 대표 옆에서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붙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이제 영상에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대화도 나누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서 저는 사실 저도 허남서 선배처럼 좀 각을 세우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요 흐름대로라면 에이, 생각보다 날선 그런 모습을 보기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전당대회 의회 그냥 아는 분들한테 몇 통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했는데 의견들이 좀 이유진 기자의 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이제 바로 태세 전환은 못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그 당 대표가 다음 공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함부로 못한다. 일단 이런 게 있었고요. 제가 지난 회의에서 최민희 의원 그 일화를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분이 필요하면 고개 잘 숙이세요. 그래서 그때 남양주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남양주 그 공천 받으려고 당시 박기춘 전 의원이라고 그 정치 자금 때문에 구속되신 분이 있었는데 꽤 중진이죠. 이분 재판에 모두 참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저기 또 필요하면 하실 줄 안다. 그래서 제가 좀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궁금해서 두 분이 지금도 잘 지내냐 그랬더니 잘 지낸다는. 그래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유진 기자의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민수 최고는 제가 말씀드릴 게 이분이 사실 자객 공천을 받아서 가신 거잖아요. 박용진 전 의원을. 그럼 본인도 자객 공천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까불다가 자객 공천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당분간 무슨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 가시적인 퍼포먼스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심심하잖아. 파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새누리당 보면은 막 비빔밥 만들고 그러거든요. 가다같이 모여가지고 뭐 김무성하고 원유철 대표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서 우리 민주당도 그런 거 이름이네요. 약간 좀 너무 올드한가 비빔밥은 뭐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러려면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김민석 대표에게 가끔이라도 이제 다른 소리를 하거나 소위 말해서 각을 세우려면 자기 뒤에 이제 누군가가 분명히 든든한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겠죠. 전 후보. 근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런 정치적 행보나 영향력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 그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날 라이브 방송을 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약간 예고편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그날 이제 패배는 인정하면서도 지난 1년 동안 말을 못해서 사리가 나올 지경이었다. 앞으로는 할 말하겠다. 네. 그리고 뭐 김민석 대표가 이기긴 했지만 뭐 이렇게 정청래 약간 주장은 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여론조사도 했고요. 본인이 이겼다.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 민주당 내 야당 역할을 좀 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사실 이게 여당에서 그 내에서 또 야당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보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영향력 자체도 사실 지금 언론 기사들 나오는 것만 봐도 전당대회 이후에 정청래 의원에 대한 기사량이 정말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좋은 기사는 아니었잖아 대부분. 네. 그래서 영향력이 더 커질까 하면 저는 그렇진 않지 않을까. 그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장관 자리를 다시 재환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선거 전에 그 행안부 장관인가를 제안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게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관을 다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개각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를 준다고? 정청래 의원한테? 원래 행안부 장관을 제안했었다니까.
근데 좀 약간 저는 의문이 왜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 정청래 후보를 되게 많이 띄우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흔들흔들 하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네. 측면에서 띄우는 것 같고 개각을 하면서 장관을 임명하는 것들은 약간 그런 어떤 맥락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사실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본 게 중앙일보에 무슨 민주당 의원 멘트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과 의원들의 전폭 지지를 받는 후보와 대등하게 맞서며 대선 주자급으로 체급을 올렸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중앙일보가 그건 인용을 아마 하거든요. 제가 감히 단언컨대 정 후보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실명도 추측할 수가 추측이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띄운 상황에서 조금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저 이재명 정부나 이쪽 쪽에서는 경계심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인사도 끌어안겠다고 하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정말로 뭐 이렇게 당내 분열을 놔둬선 안 되겠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선택지 중 하나로 정청래 의원을 내각으로 부르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제가 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주 가능성이 높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 후보 그냥 성향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열린우리당 때부터 정치 궤적은 그냥 옆에서 봐왔으니까 이분이 한 번도 반골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류에 맞춰서 가시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 자꾸 노사모를 얘기를 하는데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이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편에 서면서 그때 정통들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통들의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차별하면서 정동영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거기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고 스피커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고 그걸 직접 들은 의원이 저한테 전언을 해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주류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도 친명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하고 결이 안 맞고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보가 가장 가까운 뭐 김어준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 네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갈라진 것 같은데 항상 주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던 정청래 의원이 과연 장관이면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글쎄, 근데 지금까지는 주류에 계속 편승하는 흐름이 그 정청래 의원의 생존법일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만약에 더 큰 꿈을 꾼다면 생존법이 달라질 수 근데 있죠. 그거는 굉장한 그 정치적 공력과 도박이죠. 도박이고 그리고 공력이 필요해요. 공력이 필요하고 자기가 정말 가진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을 세게 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거에 굉장히 밝거나 정청래 의원은 사실 그렇게 뭔가 큰 꿈을 꾸고 싶거나 뭔가 장관까지도 생각해도 그런데 뭔가 콘텐츠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요. 정청래 후보를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정책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